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지난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반면에 경찰은 1차 수사권에 이어서 종결권을 갖게 됐는데요. 기존의 수직적인 검경의 관계를 상호 대응한 협력 관계로 바꾸는 데 방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국회 입법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 전문가들 모시고 이 내용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 서명했습니다.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조정안은 검경의 이중 수사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검찰과 경찰의 수직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사개특위는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고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이 갈등의 불씨로 지목되는가 하면 영장기각 시 경찰에 부여한 이의제기권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도록 하는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국회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라는 주장과 같은 말이 들리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뜻과는 배치되는 구태와 기득권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전히 특수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재심사를 검찰 내부에서 하게끔 하는 것은 실효적 효과적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수사권 조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회 입법까지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짚어봅니다. 오늘 함께 토론에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지난 21일에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 상당히 평가가 다양합니다. 검경 양쪽에 다 만족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속으로는 또 다 불만이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팔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그동안에 논의만 계속됐지만은 합의가 제대로 된 적이 없었는데 합의의 성과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종합적인 평가를 네 분으로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태훈 변호사님. 예, 국가기관 간에 이제 권한의 배분을 둘러싸서 싸우다가 합의를 한 것 자체는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합의에 국민은 빠져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이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내용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얼마나 기여가 될 수 있는지 또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어떤 점이 있는지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인권 보호 차원에서 무엇이 개선됐나에 대한 명쾌한 제시가 없었다라는 좀 아쉬워하군요. 네, 이웅혁 교수님. 네, 저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첫 발을 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 1954년부터 이렇게 64년 동안 시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인가.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갈 길은 상당히 멀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재설계인데 지금 우리가 비교 국가법적으로 보게 되면 검찰 단계에서 모든 의사 결정이 모이게 되는 즉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 검찰의 권력 독점의 문제 자체를 기관을 분산을 함으로써 상호 견제의 원리를 한번 실현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휘 복종 관계에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말이죠.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고 예. 종국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된 것을 재판관 앞에서 무엇인가 입증을 하려고 하는 공판 중심주의로 한 발짝 더 나가보자라고 하는 첫 발자국. 그래서 국제 표준에 맞는 하나의 시작이 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네, 이웅혁 교수는 방향과 내용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하고 있군요. 정승환 교수님. 예,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팔 가려운데 다리 긁은 격이다. 이 말이 딱 맞는 그런 합의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수사권 조정을 왜 하는지 그 목표나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됐거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예. 수사권 조정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 개혁 그리고 어떤 국민 권익의 향상 측면에서 시도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경찰의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한 조정안처럼 합의안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 개혁의 측면에서 보거나 국민 권익의 측면에서 봐도 방향이 어긋난 합의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성환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건 사업의 일부가 해결이 된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평가까지 주셨네요. 황문규 교수님. 예, 저는 현 단계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수사 현실을 보면 검사의 수사 지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폐지된 것은 아마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검경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다. 검찰은 법률 전문가인데 그래서 기소에 집중하고 경찰은 수사 전문가이니까 수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나 양기관에게 어떤 이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진전된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아무래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1차적인 수사권을 검찰이 모든 사건에서 갖는다. 수사 종결권이라는 표현도 있던데요. 그래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언론들에서 주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은 엇갈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후에 결국은 검찰이 부안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징계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교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영장 청구권과 관련돼서 그 실리는 검찰이 챙겼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뒤에서 웃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검찰이? 예. 왜냐하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송치 전에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결국은 수사의 구체적인 지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요. 또 송치 그 후에도 일정한 요건이 이렇게 충족이 되게 되면 재수사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중요 사건에 있어서 수사가 경합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뇌물 사건이라든가 배임 사건이라든가 또 직권남용 그런 경우에 이 합의문에 보면은 검찰이 먼저 요구해서 수사를 넘기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 문제가 됐던 이른바 음영송치의 문제죠. 즉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경찰이 막 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일로 내놓아 그러면 따라야 되는 그 모습은 이 특별적인 한 열 몇 개 사건에서는 여전히 그 존재하고 있다. 예. 뭐 그런 점에서는 특별히 뭐 달라진 점이 그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현장의 얘기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적어도 송치 전에는 나름대로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지휘권이 마치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뭐 만병통치약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 사실은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 예. 이번 그 합의문이 이루어지게 된 여론의 추동력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검찰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때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면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른바 뺏어오는 형태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셀프 수사로 그 마무리하게 된다거나 예. 또는 무엇인가 공을 차지할 만한 사건이면 역시 또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우리가 수사하겠다. 경찰은 여기 수사하지 그만해라. 뭐 이러다 보니까 조직 정의, 이를테면 절차적 공정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이것은 현대 21세기에 그 맞지 않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봐서는 검찰 그 출신이 변호인인 경우에 예. 이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른바 암시장이 형성될수록 이런 비난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제 바꿔 얘기하면 암시장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사법 비리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그러니까 일정한 혜택을 주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수사지휘권 뒤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이런 그 비난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뭐 인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얘기다. 이런 그 강한 비난도 그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지휘권은 이제 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 실리는 역시 검찰이 챙겼다. 뭐 이런 견해가 좀 지배적이지 않나 보입니다. 글쎄 뭐 그렇게 지금 뭐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건 검찰권의 소위 남용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뭐 자기 조직 보호라든지 자기 식구 챙기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 접근하기보다는 예. 실제 일반 국민이 내가 고소를 했을 때 또는 내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그것이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예를 예. 들어서 수사 지휘가 필요한 것은 검사들이 자기들 권한을 마구 행사해서 우월적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감시하는 또 다른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인권 침해 소리가 적어지는 것이고 예. 또한 1차적 수사 중결권도 그렇습니다. 기소 불기소 여부를 이제 경찰에 조사를 해서 기소할 것만 다 검찰로 보내고 불기소할 것 그냥 경찰에서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고소인이나 고발인 같은 피해자 이런 경우는 이의 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데 고소인이나 고발인 피해자가 없는다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사건이라든지 국가적 피해라든지 공공적 피해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많은 사건들이 사장님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또 검찰이 잘못한 거에 기존에는 그런 사건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개시가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이제 기소건 불기소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다시 보고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아니 무혐의를 최초의 그 수사 단계가 어떻게 진행돼요? 최초 수사 단계는 뭐 경찰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고요. 예. 검사도 할 수 있고 뭐 경찰이 수사 시작하는데 그런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남용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거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로서 또 다른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그 경찰에 대한 통제나 수사 지휘를 없앤다고 해서 없앨 것은 아니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검찰이 그렇게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또 한다면 그럼 경찰도 앞으로 이 권한을 줬을 때 똑같이 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통제 장치를 우리가 입법과제에서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검찰이 하던 것을 경찰로 넘어갔었는데 근원적으로 거기에 나오고 있는 문제점은 해소 방안이 같이 동반이 안 돼 있다라는 점 좀 우려하시네요. 네, 황문기 교수님요. 예. 지금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이 주어지고 이제 송치 전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고 했는데요. 예. 전 수사지휘권 폐지는 송치 전 수사지휘권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사 현실을 보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느냐 사실은 거의 뭐 행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신을 구속하거나 강제처분, 강제력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심사를 하는 그렇지만은 예. 그 외의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도요? 예.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사 지휘라는 것이 과연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냐 아니면 이것이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를 하나로 묶는 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수사 지휘를 매개로 해서 경찰의 수사가 검사의 수사나 마찬가지가 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해 왔던 이 바람직한 방향, 그러니까 수사지휘를 통해서 인권 침해가 되는 부분을 방지되는 그런 장치로서 역할을 해왔느냐, 예. 굉장히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수사지휘권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은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가 독립되어지고 그렇다 보면 검찰은 더더욱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더 매의 눈으로 쳐다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네, 정성환 교수님. 예. 저는 그 수사지휘의 개념이나 범위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 합의안에서 수사지휘가 폐지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허위 광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요. 수사지휘는 폐지될 수도 없고
폐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그 의문스러운 내용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상 현재 그 합의안에서는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송치 후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영장 청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것도 일종의 수사 지휘거든요.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까지 가능하니까 예, 그런 예.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제 제한적으로만 행사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사지휘 폐지 이래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게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지휘를 폐지했는데 왜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송치 전이라도 수사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폐지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실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도 전면 폐지는 불가능하거든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냐? 그거는 아마 그렇게는 안 되고 일부 개정해서 뭐 송치 전 수사지휘는 뭐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될지 몰라도 전면 폐지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그 규정에도 보면은 송치 전 지휘에 대해서 일부 사항을 한정해 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송치 전 지휘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들이라서 아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송치 전 지휘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꼭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폐지한다고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뭐냐면 송치 전에는 못하고 송치 후에 한다고 하게 되면 검사가 송치 후에 그 계속적으로 다시 그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수사 받는 사람이나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차라리 송치 전에 꼭 필요한 걸 미리 지휘했으면 송치 후에 다시 지휘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송치 전에 지휘하면 이것이 검사의 수사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 검사의 수사가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왜 두 번 수사하느냐.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찰이 수사할 때 검사가 동시에 수사 지휘를 해서 송치 후에 수사가 없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황문규 교수는 영장 청구라든가 기소 단계에서는 지휘가 제대로 되고 있지만 나머지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그렇게 많이 지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합의안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은 하거든요. 이번에 또 언론에 나왔지만 뭐 원영희 사건에서 뭐 검사가 제대로 수사 지휘했다는 검찰 주장 아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데 검사가 뒤늦게 뭐 숟갈만 얹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 등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건을 보면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송치 전 지휘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앞으로도 생각해 보면 뭐 지금처럼 별로 안 하겠지만 필요할 땐 해야 되는데 완전히 폐지한다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실제로 아까 암시장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경찰의 수사 과정 속에서 검찰의 수사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이제 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뭐 법률적인 검토를 하라, 뭐 참고인 조사를 하라, 뭐 등등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중요한 것은 이 실무자들이 이 소위 검찰의 수사 지휘의 유용성을 느껴야 이게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아는 얘기 뭐 굳이 오라가라 하고 의미가 없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의 효용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장의 그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번 그 협의안의 그 가장 큰 모습은 수사를 검찰은 좀 떨어져 있어라. 이것이 가장 그 기본 취지입니다. 왜 그렇게 수사하고 근접하고 있으려고 하느냐?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함께 그 있음으로써 뭐냐면은 원님 재판과 사또 재판에 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수사를 처음부터 관여하게 되면 최종 목표는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뭐 효율성에는 좋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중간에 허들을 만들어야 된다. 오히려 수사를 차원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음으로써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잘못된 것을 사후에 통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인권 보장에 더 도움이 되니까 가급적 검찰은 기소 단계와 공판 유지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라.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의 검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특히 이제 미국 검사들하고 얘기하면 우리식의 지휘 이런 개념을 아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타청의 얘기인데 다른 기관의 얘기인데 왜 검사가 무슨 지휘? 그것은 경찰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걸러야 될 이제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수사, 기소, 그 다음에 그 재판 이것의 분절적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이른바 형사사법 선진화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한계 기관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경찰이 현재 기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그거 권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이런 문제는 너무 문제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그와 같은 기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검찰은 수사도 하고
또 기소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쪼개서 수사와 기소를 권한을 분절시키는 네.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협의안의 핵심 내용되지 않았을까 근데 됩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해놓고 지금 합의안에서는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을 하는데요. 수사 종결이라는 게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 불기소할 사건은 송치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건 다른 말로 기소할 사건만 송치한다. 그 얘기는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경찰이 일차적으로 결정한다는 건데 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 해놓고 경찰에게 일종의 기소권을 주는 거와 비슷해서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사지휘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사지휘 관련해서 지금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또 일반 국민들이 같은 국가기관인데 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서 상하관계를 만드느냐 그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지휘를 받으면 상하관계인가. 옛날처럼 상명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옛날식 문화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판 과정에서는 재판장인 판사가 그 공판에 참여한 검사와 변호인에게 일종의 소송 지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 뭐 법원과 검찰, 변호인이 상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우리가 요번에 보니까 뭐 그 청와대에서 합의문 발표할 때 국민의 검찰, 경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가 서로 상하 관계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 수사 지휘라는 걸 통해서 업무 협조라는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서 좋은 수사를 하도록 해야지 검찰이 수사 지휘하는 것이 우리를 마치 그 하부 관계 하부 단체처럼 취급하는 게 기분 나쁘다 이런 건 조금 인식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 한번 얘기 좀 제가 듣겠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해본 경험에 의하면 네.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이 있으면 사실은 그 담당 경찰관과 검사가 같이 기록을 갖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과연 이 법 적용이 어느 걸로 하는 것이 좀 가장 적합할까? 그럼 이거 하려면 증거가 뭐가 필요할까? 제가 그래 실제로 그동안에 검찰과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왔나 같이 그걸 그렇게 질문 고민을 드리거든요. 하거든요. 왜냐면 하면 그냥 서류 서면으로 이렇게나 저렇게 하면은 이게 뜻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 이 의원께서는 대체로 그동안에 그런 그 체계 속에서는 검찰의 독점으로 쏠렸다라고 지금. 아니, 그럼 보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 있겠지만 저는 경찰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검사는 법률가고 경찰은 일종의 원래 시작은 치안 유지 목적의 시작이 됐지만 사법 수사권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사법작용이라고요. 그래서 재판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또는 조사 과정에서 무슨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법률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하나하나 챙겨보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게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우에 뭐 경찰부 알아서 해라. 그럼 검사 가만히 있으면 보내오면 그냥 그대로 이건 증거 없어요. 그대로 그냥 불기소 있는 것만 달려 그러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국가와 사회를 범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찰이건 검찰이건 같이 힘을 합쳐서 무슨 죄가 될 것이 있는지 범죄인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경찰이 가져와서 어떤 조상을 가져와서 검사한테 이거 법원에 가면 유죄가 나겠느냐, 유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같이 의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검찰과 경찰은 서로 지금 권한 싸움으로 하고 있고, 내가 수사하는데 검사 당신들이 왜 끼어들어? 당신들이 무슨 부탁받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정태원 변호사께서는 지금 송치전 수사지휘권 폐지가 그렇게 의미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군요. 실제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폐지할 건 아니고 때로는 송치 전에도 수사지휘가 필요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무조건 예를 들어서 법조문에 송치 전에는 일체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그 범죄 혐의를 찾아내거나 억울한 걸 막는 데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네, 거죠. 정 변호사님 견해는 알겠습니다. 홍문기 교수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이제 현실은 수사지를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닌데 네. 가끔씩 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사지의 목적, 기능이 뭔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네. 그게 대표적인 예가 2010년도에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고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고문 사건이 꽤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피해자들이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없었어요.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뒤늦게 조사를 해서 그게 이제 전모가 밝혀지는 이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극단적인 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거 단적인 그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수사지휘가 과연 경찰의 수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있는지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인가는 의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수사와 한 통속이 되어서 똑같이 어떤 견제 장치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 이번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조치에 대한 상당히 교환의 해석의 차가 있군요. 이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웅혁 교수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특수사건 여전히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도 있는데 이것을 해석에 따라서는 범위가 굉장히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직접 수사 가능하도록 했던 몇 가지 사안들 이게 영역이 일반 지금 수사 대상에서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검찰 개혁 측면에서 보면 이 합의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아하.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 경찰은 명분을 찾았고 검찰은 실익을 챙겼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의 수사 현실에서 달라질 게 명목상으로는 뭐 용어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또 금융 증권 범죄, 네, 선거 범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현재 수사 상황을 보면 검찰이 주로 관심 갖고 열심히 하는 수사는 인지수사, 특수수사 이런 사건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은 이제 경찰이 수사하게 하고 나서 송치받아서 보완 수사하는 정도인데 그 부분은 그대로 다 남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은 제일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수사 지휘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경찰은 수사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은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 지휘만 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아까 뭐 미국 모델 얘기하셨지만 예컨대 독일은 그게 전형적인 모델이거든요.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통해서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수집 이런 걸 위해서 경찰의 수사에 필요한 어떤 지휘를 하는 거고 모든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 번 수사할 일도 없고 어떤 그 이원적인 수사의 문제도 없고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지금 현실 상태를 그대로 두고 뭐 수사지휘권만 폐지하고 해가지고는 지금의 수사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죠. 핵심적인 그 지금 경제범죄, 뭐 권력범죄, 그 정치범죄는 여전히 네.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파생된 사건도 인지수사로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자체가 말이죠. 네. 이것이 가장 큰 저는 문제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이 독점된 그 검찰이 정치 권력과 만나고 자본 권력과 그 만났을 때 그동안의 정치 검찰 논란이 좀 핵심적인 개혁 과제의 하나였었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적 제거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이른바 정경유착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던 것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검찰 공화국화된 것은 아니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철저한 원리를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오히려 마치 검찰의 전속 수사 사물 영역인 양 해놓은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독재 공화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수 권력에게 당근을 이렇게 그 나눠줌으로써 활용했던 그런 방법과 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좀 비난을 가고 싶습니다. 그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의 생각한다면 정치 검찰 또는 검찰의 정치화를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근데 물론 박상기 법무장관도 이번에 개혁 조치의 기본적인 방향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아니,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이 합의안의 목적이 왜 뭔지 굉장히 궁금한 것이 예. 그러니까 정치 검찰과 검찰의 정치를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권을 어떻게 하면 사법적으로 민주화 통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수사권이나 뭐 이런 걸 경찰에 넘기면 검찰의 정치적인 남용이 없어진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검사라는 건 준사법기관이고 신문보장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권 세력을 위해서 이래와서 욕을 얻어먹는데 그러면 경찰은 신분 보장도 안 되고 또 중앙집권적인 이 경찰은 그러면 그야말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이번 그 드루킹 사건만 해도 그래요. 서울경찰청장이 뭐 여당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했고 해가지고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 의원이 아무런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태도를 볼 때 국민들이 검찰은 참 정치화되는데 경찰은 참으로 중립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실제로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지금 이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보강이 없이는 이대로 가면은 결국은 검찰이 정치권 집권 세력이라서 일하던 것이 이제 경찰이 집권 세력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예. 뭐 국가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뭐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자치경찰 또 공수처 등으로 정치검찰 부분은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때문에 전제 동반해서 개혁까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 교수님. 사실은 이번에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다 주었지만은 현재 이 지금 남겨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금융, 정권 범죄 이런 범죄들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을. 예. 그리고 경찰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어떤 합의문은 어떤 단계적인 어떤 최종적인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 기소 분리 아까 정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거는 검찰은 기소에 전념하고 경찰은 수사에 전념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가는 과정이다. 근데 그 과정에 경찰에게 이런 부분이 아직 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이런 범죄들에 대한 수사권까지 준다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은 검찰에 이 부분을 좀 더 남겨서 수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뭐 얘기하는 도중에 결국은 수사 종결 또는 뭐 수사 종결하고 좀 기소하고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영역 이 얘기를 이제 정태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수사 종결도 법률적인 판단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결 자체가 원래 검찰의 영역이 아니냐. 현 단계에서는 경찰한테 주기는 좀 어려운 사안 아닌가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근데 경찰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무시당한 느낌을 들겠죠. 예. 그렇게 뭐 엄청난 아주 뭐 신비로운 법률적인 지식을 검찰만이 과연 독점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좀 생각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관계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판단인데, 네. 더군다나 불송치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범죄 혐의가 그 명백한 거, 예를 들면 죄가 안 되는 것이 명백한 거, 예를 들면 이제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검찰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요. 사실은 수사 과정도 법의 근거에 두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뿐만이 아니고 뭐 공소시효가 도과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 이것을 종결한다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 한 번 더 걸러준다. 이제 이런 의미고 이 걸러주는 역량 자체가 경찰이 그렇게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 법률적인 훈련도 받고 또 경찰관 되기 위해서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단지 뭐 사법고시만 패스를 해서 법률적인 지식이 높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생각을 현실에서 가질 수도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만약 그런 원리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기소를 할까 말까를 그러면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소하는 것도 사법작용이니까 이런 논리와 뭐가 다르겠느냐. 즉 각자의 영역이 있고 그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약간 허들을 두고 기소 단계에서는 또 허들을 두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올라왔을 때 판사가 최종 사법 판단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그 논리를 이제 가져가야지. 예를 들면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판단을 처음부터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사법작용의 일종이다. 그런 논리면 이제 판사가 사실은 맨 앞에부터 해야 됨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런 사법작용을 중간중간에 다 쪼개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직역이 있다. 이 원리가 이제 기본 이 선진 형사사법 시스템의 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소 불기소라는 건 이제 혐의가 있어서 죄가 된다면 기소하는 거고 죄가 안 되면 불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판사도 굳이 뭐 법률가가 할 필요는 없지요. 그 이전 수사 종결 단계는 조금 다르다. 그 아니, 얘기를 그거 하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죄가 된다고 재판에 넘겨서 그 판사가 유죄로 하면은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유죄가 나는데 그러면 판사도 굳이 뭐 사법시험 합격할 필요 없고 일반인 중에서 뭐 인격과 덕망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경찰관 중에서도 해도 되고. 근데 문제는 수사라는 거는 법적 판단인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저도 예전에 뭐 아주 예전 얘기긴 하지만 검사 때 제일 큰 고민은 뭔가 하면 기소하는 사건은 간단해 증거가 명백하니까 불기소하는 사건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죄가 될 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죄가 안 될 것 같기도 자꾸 기록은 쌓아져 가는데 그게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사건 같은 건 그냥 경찰관이
직접 해도 돼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교통사고인데 뭐 합의됐고 보험이 됐다. 이런 거는 거의 90% 정도는 굳이 검사가 다시 안 봐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사건의 일차 수사 중위권을 사법경찰에 가진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굳이 한다면 나눠서 저 기계적이고 단순한 그런 어떤 유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법경찰의 일차 수사 중위를 가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건, 몽땅 그렇게 한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처벌을 안 하겠는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럼 헌법상이긴 합니다만은 헌법상하고 상관없이 경찰의 영장 청구권까지는 무리다라고 정태현 변호사 보고 계시군요. 영장 청구권 문제는 국민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왜 그런가 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하고 검사가 또 보고 그다음에 청구하는 건 한 단계 거르는 단계에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뭐 나중 얘기니까 어쨌든 현재는 헌법상이기 때문에 이번엔 지나갔는데. 그 네. 수사 종결 관련해서 네. 기소 불기소 결정을 경찰이 못한다는 것은 뭐 경찰을 무시한다 이런 말씀은 이 법적인 논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그 수사 절차는 본질적으로 사법 절차 중에 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하는 경찰을 사법경찰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네. 뭐 경찰은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데 소송법에도 사법경찰이라고 돼 있고 일반 공무원 중에도 수사를 하게 되면 특별사법경찰이라 해서 사법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거든요. 이게 사법적 작용의 일부를 위임받아 하는 일이 수사 업무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내리는 처분에 대해서는 검사도 행정부에 속해 있더라도 이게 행정소송하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하는 게 아니라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다른 방법으로 다투게 되거든요. 이게 네. 수사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불기소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사법적 결정 중의 일부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역할을 그렇게 맡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좀 다른 문제고요. 이게 네. 법으로 주어진 역할을 그렇게 맡긴 건데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지금의 그 수사 종결권 부여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기소 불기소 결정이야말로 검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자체를 흔드는 거는 사법 절차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 수사 기소 분리하라고 하면서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겠다. 말이 그 불송치 결정이지 거의 불기소 결정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도 모순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좋은 제도냐 오히려 불편해지고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양쪽 기관의 합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갖고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불송치 결정을 한다. 그러면 당사자가 이의 신청한다. 그러면 검사가 다시 사건을 받아서 수사한다. 현재와 다단계 검토보다는 복잡하다고 보시군요. 그렇죠. 예. 내가 고소인인데 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에 가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이의 신청을 해서 검사가 수사했는데 검사가 또 불기소 결정을 하면 다시 또 그 항고해야 되고 항고가 안 받아들여지면 재정 신청해야 되고 도대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냐 이런 얘기죠. 지금도 단계가 많다고 하는데 앞 단계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국민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불송치 결정에 수긍해 가지고 그대로 끝날 그 고소인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마 불송치 결정하면 검찰에 달려갈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런 절차를 만드는 게 얼마큼의 의미가 있느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오히려 그 당사자가 없는 고소인이 없는 사건에서 사건이 묻히거나 부작용만 있지 국민의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뭐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사 종결권 자체가 지금 해법이 아니었는데 잘못된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이 수사 보고 있군요. 종결이라는 게요. 원래 경찰에서 처음 얘기할 때는 기소 불기소 결정 같은 그런 그 법상의 결정 권한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송치 전에는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수사 종결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왜 갑자기 기소 불기소까지 나갔는지 좀 과하게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조금 이따 뭐 시간이 되면 논의해보기로 하겠는데 사실은 원래 제안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장 청구까지 나왔습니다만 헌법사항이어서 건드리지 못하고 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네, 황 교수님. 예, 저는 수사 종결권 부분이 이제 좀 너무 지나치게 나온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아까 지금 쟁점은 예. 사법적인 판단, 법률적인 예, 판단은 예. 검사 영역 아니겠느냐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 부분은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예. 당연히 기소를 하게 되면 이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고요. 예. 불기소 의견으로 이렇게 종결을 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또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이 경찰의 1차적 수사, 1차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준 이유는 경찰이 현재 이 수사를 하는 관행을 보면 그냥 송치하면 그만이다 이런 무책임한 이
이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또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굳이 내가 물론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그냥 빨리 송치해서 내 손에서 사건이 떠나버리면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이런 무책임한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이제 경찰에게 주어졌는데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다만 아까 우리 변호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범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경미 범죄, 뭐 단순 폭행이나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확실하게 주고 그렇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종결권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지금 논의 과정에서 수사 종결권 자체가 사실은 뭐 기소에 준하는 조치다 뭐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영장 청구 이전 단계에서 비판적인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지금 뭐 기소 독점이 돼 있는 헌법 개정 사항이 포함되던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이 그렇게 대한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아까 대강 앞에 좀 나왔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경찰에 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좀 짧게 좀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영장 청구는 이제 사법 그 통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법원에서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검찰에서 통제를 할 특별한 이제 이유가 이제 있겠느냐 이런 것이 가장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검찰이 다른 목적으로 영장이 기각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우리는 그 많이 그 봐왔던 거죠. 그런 폐해를 지금 사법 통제를 하지 않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이 해야 될 이제 문제인데 어떠한 연유인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의 영장 청구권의 독점적인 권한을 검찰에만 인정하게 됐던 거죠. 예. 1961년도에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부터 사실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경우 이의 제기를 경찰에서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에 있어서 심의를 여전히 그 검찰청에서 판단하도록 그 돼 있다 보니까 경찰의 그 불법 절차가 과연 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여전히 있고요. 또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속하게 청구를 해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시간 지나고 나서는 그 효과성도 상당히 이제 몰각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죠. 경찰이 결정하는 것이란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경찰이 분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견해. 그건 이제 한번 구속이 안 돼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구속이 특히 영장 중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 다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이 구속되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비롯해서 압수수색 영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보기 위해서 법률가인 검사의 검토를 받도록 한 것이거든요. 근데 검사가 빠져버려 바로 가게 되면은 많은 그 인권 침해의 사례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경찰이 검사를 안 통하고 직접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만들더라도 검사가 전부 스크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가의 스크린을 통해서 이 강제 처분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보호의 가장 기초인 거죠. 그걸 없애버리면 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계속 아까 나왔던 인권 침해 방향에서 이번에 적절한 지금 합의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하셨고요. 지금의 정부가 합의한 방향대로 간다면 국회에 물론 뒷받침돼야겠습니다만은 수사권을 이제 경찰이 갖게 되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보완책 얘기하는데 어떤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검찰의 그 피해가 지금 경찰로 고스란히 옮겨갈 위험이 있죠. 근본적인 방향이 바꿔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고 지금 주어진 방향에서 보자면요. 이렇게 뭐 합의해서 진행하는 건 이 정치권에서 하겠지만 어떻게 가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첫째되도록 돼야 되고 이런 그 수사권이 남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전 제도로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고 또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인권옹호 방안, 제도 마련하라고 정부도 주문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그냥 몇 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이후에 입안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로서도 좀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경찰과 이제 피의자 신문 때 그 변호인의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뭐 독려를 한다든가 또는 영상 녹화물의 그 대상에 있어서 그 확대를 한다든가 또는 일정한 법률가 출신 뭐 경찰관들을 많이 뭐 특실해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등의
시스템의 하나의 그 보안 장치가 분명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예. 뭐 큰 틀에서는 뭐 지방 장치에 관한 것도 뭐 하나의 뭐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정 교수님. 그 수사권 조정하고 저는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인권 침해, 인권 옹호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다 생각합니다.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수사권 조정 안 하면 그러면 인권 옹호 방안을 안 만들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인권 옹호와 인권 침해 방지는 당연히 해야 되고 어떤 구조든 간에. 그래서 이건 뭐 인권 옹호만 되면 어떻게 해도 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도 보완책, 뭐는 뭐 상황의 변화하고 상관없이요. 보완책을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경찰 수사 같은 경우는 감찰 기능이 좀 활성화돼야 됩니다. 경찰 감찰 기능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거든요. 뭐 그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 같은 강력한 감찰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의 대책으로는.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리는 뭐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얘기하고 일단 뭐 당장의 대책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문규 교수님. 그와 관련해서 경찰 개혁위원회에서 예. 인권 옴부스만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 발표를 했거든요. 비슷한 기능은 전에부터 있었죠. 예, 그 기능을 이제 좀 더 강화하겠다. 예.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인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예. 외에도 아까 뭐 영장 청구권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게 강제 처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청구권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아직 뭐 이제 합의문에 나온 국가수사본부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한 인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더 새로운 제도를 더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체계로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조직으로 봐야겠습니까? 지금 현재 합의문에 나온 거는 경찰 체제. 경찰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검찰로 넘어가기 이전 단계를 총괄하는 조직이라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마지막 넘어간 단계라기보다는 행정경찰, 소위 말하는 행정경찰에 의한 수사경찰의 관여, 뭐 개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일종의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수사경찰을 전체 다 국가수사본부에다가 모아두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그 자체도 보완책이 되고 있다. 그렇죠. 예. 라고 보고 있군요. 국가수사본부가 반기별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1년에 2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럼 뭐 상설 조직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조직은 상설 상설인데, 조직인데 요 합의안에는 반기별로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한다 그러면 상설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점검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반기별. 경찰이 자체 스크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전에 검사가 하나하나 봤던 걸 검사는 안 하고 직접 한다 그러면 반기별로 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해야 되겠죠. 예.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권ombudsman에서 상시적으로 감찰 활동 당연히 있는 거고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가 있으면 검찰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반기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이제 한다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좀 부연하면은 이제 이 경찰에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게 다 통지합니다. 네. 사건 기록까지 다 넘기고요. 그런데 상호 견제의 그 원칙에서 이 경찰에서 보낸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검찰도 경찰에게 왜 불기소를 했는지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그래야 인권 보장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향후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서 법무부령으로 수사 준칙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령 자체가 이 검찰 친화적인 법무부 쪽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만든다든가 그래야 더 인권 보장의 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이번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합의문에 또 전제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필요 조건으로 붙어 있단 말이죠. 어쩌면 전제 조건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동반 시행이 될 수 있겠나 하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세종, 서울, 제주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지금 시행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치경찰제의 개념에 대해서 당장 그 지금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죠? 예,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지방자치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하겠다라는 게 자치분권위원회의 입장이고, 예.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수사권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으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권한 분립, 경찰 조직의 분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검찰도 하나의 그 검사 동일체라지만 그 경찰이야말로 그 계급을 가진 무려 12단계의 계급을 가진 거의 군사 조직 같은 그 단일체 조직인데 예. 이게 그 좀 이렇게 여러 개 조직으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국가수사본부라든가 또는 뭐 보안수사처 얘기도 나오고 또 아까 제가 이제 감찰 얘기했는데 감찰 부서도 좀 달라야 되는데 이게 통으로 하나다 보니까 이게 뭐 행정경찰이 수사경찰 관여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권력 분산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좀 여기서 얘기하기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수사권과 어떻게 될 건지가 아무 좀 아직 결론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경찰이 수사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권이 단일하지 않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지니까 그나마 조금 수사권 남용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경찰 조직 개편 전반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경찰이 수사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반대하는 의견인데 예.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자치경찰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 경찰의 권한 분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사경찰 조직이 따로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인데요. 이 부분은 경찰에서 꾸준히 반대하는데 사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우리 경찰은 좀 미안한 편이지만 아무나 수사하거든요. 그 특별사법경찰은 검찰에서 사법경찰의 권한을 줘야만 됩니다. 근데 외국에는 경찰 중에서도 사법경찰을 정하는 나라가 있고요. 예. 또 어떤 나라는 한번 사법경찰이 되면 영원히 사법경찰이고 행정경찰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직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경찰에 대해서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이 관여를 못 하거든요. 그래야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정치적으로 중립됩니다. 근데 그게 없이 지금 수사권이 가게 되면 더 큰 정치적 남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워드는 경찰 권한과 경찰 조직의 분리 분산이 문제이지 예. 그걸 위한 자치경찰이라면 의미가 있겠는데 이게 조금 자치경찰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게 없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수사권 문제와 이제 연계되는 그 근거 자체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요. 아하. 지금 협의문에는 지금 우리 논의한 수사권 조정을 지방자치경찰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검찰에서 늘 주장해 왔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방자치경찰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경찰을 과연 국가공무를 해야 될지 지방공무를 해야 될지 또는 그 시도지사 밑에 두어야 될지 그다음에 금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에 상당히 그 지난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별개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방자치는 그 나라의 분권화 수준과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맞는 맞춤형, 현장, 예. 네, 그것에 가장 큰 이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문민통제의 강화의 유용성이 지금 자치경찰제에 따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와 비례해서 부작용도 사실 만만치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와 예. 그 여배우의 지금 이렇게 고소전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 경찰서를 예를 듭시다. 그러면 이거 소속이 경기도지사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의뢰했을 때 과연 이제 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문제에서부터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서울시 경찰이 서울시장 안에 있는데 이번에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 예. 혹시 대선의 하나의 경쟁자가 되니까 그죠?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서 아주 엄격하게 수사를 이쪽 서울 경찰에서 해야 되겠다. 예. 뭐 이런 또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예. 상황이라면 당장 시범적으로도 시행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위생, 그 다음에 관광. 요 분야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제주도형이 하나 있고요. 예. 또 최근에 나온 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마치 이제 미국처럼 연방 정부 그 수준으로 예. 그야말로 자치경찰, 자치사법권까지 하는 스타일로 그래서 온전하게 경찰을 다 시도지사 밑으로 옮기는 이런 안도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몇 달 전에 지금 경찰청의 분과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중앙 경찰은 그대로 두되 일부를 아주 한 1000여 명만 이렇게 옮겨서 하나의 중간 형태로 하려고 하는 이 안도 있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지방 분권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수사권 조정과 연계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것은 투트랙으로 진행될 사항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연방 경찰이 있고 뭐 주경찰이 있는 그런 투트랙으로 같이 이중적으로 겹칠 수도 있겠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그렇군요. 경찰 출신 황 교수 어떻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예.
그 당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다가 다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왜 검찰에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느냐. 그러면 검찰 파쇼가 우려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파쇼가 더 우려되고 더 무섭기 때문에. 아하. 근데 지금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이에 보니까 정말로 검찰 파쇼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권 조정에 이르러 온 거고요. 예.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에 이르르는데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경찰 파쇼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조직의 지역적 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되고. 시행돼야 되고. 예. 현 단계에서요. 예, 현 단계에서. 다만 이제 조건이 어떠냐 그 말입니까? 예, 어떠한 자치경찰제인가가 이제 문제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바로 어떤 제주 경찰개혁에서 제시한 제주자치경찰 모형. 그러니까 국가경찰 체제는 그대로 둔 채 예. 일부 기능에 대해서만 일부 사무에 대해서만 이 자치경찰에게 넘겨서 예. 그런다면 그거는 경찰 조직의 어떤 경찰권 분산의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치경찰제 모델은 문제가 있다. 아, 그 예. 모델은 문제가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하고 있는 국가적인 경찰 체제에다가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보완하는 정도로서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어허. 조직의 지역적 분산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지 그런 모델이어야지만이 그런 모델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완전 분권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지역적으로도 또 나눠야 되고요. 또 권한이 집중되면 항상 남이 있을 수밖에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또 이 분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지금 정보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권한입니다. 정보, 보안, 교통, 경비 뭐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보와 특히 수사가 합쳐지게 되면 남이의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원의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사 기능을 떼어서 경찰에 넘겨준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은 정보만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경찰권이 비대해져서 남용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막아야지 가만히 두고보다 나중에 일이 생기면 막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까 그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남용이 없도록 그러한 그 제도 개선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분 할 말 많으시죠? 많으신데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현 단계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후의 과정에서는 국회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이걸 뒷받침하는 아니면 이끌어가는 입법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국회에서 바라는 점, 특히 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개혁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 강조할 점 비롯해서 마무리 말씀 한 50초씩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환 교수님. 예. 그 이번 합의안은 글자 그대로 합의안이고요. 또 국회에 이 합의안을 넘겼다지만 구체적인 법률안이 아니고 그냥 합의안을 넘긴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아까 처음에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안에서 국민이 빠졌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가 사실 입법 기능이 약한데 이번에 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 그리고 국민 권익 향상 차원에서 어떤 수사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이런 것 등을 잘 고민하셔서 정부안 합의안과는 별개로 좋은 법안이 개정안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황문기 교수님. 저는 현 단계에서 이 도입 가능한 그런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이런 안을 도출하기까지에는 치열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제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검경 간에 갈등 여지를 남겨서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현 단계에서 이 도입 가능한 이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국회에서 꼭 입법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네, 정태훈 변호사님. 예, 뭐 검경 간에 합의한 건 뭐 기관끼리는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인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국민의 인권 차원에서 또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검찰과 경찰과 서로 권한 다툼으로 생기는 비효율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용혁 교수. 이번 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 추동력은 사실은 그 검찰의 그 자업자득적 측면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그 바꾸어서 예.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사사법 구조를 이제 만드는 이런 그 첫 작업인 것 같고요. 그것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이제 분리하는 이런 작업인데 현재 그 검찰청의 그 인력 구조를 보면 수사 인력이 85%고 기소를 준비하는 인력은 15%에 불과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검찰이 거의 경찰 기관화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의 그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꿔야 되고 이것이 세계 표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첫 발자국으로서의 의미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조정 과정, 서로의 개혁 과정 중에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의 서로의 또 내부의 개혁 과제를 던져주고 확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네요. 오늘 네 분 패널 얘기 주셨는데 정승환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의견은 아예 국회가 새로운 방향에 설정을 해가지고 좀 입법을 해줬으면 주문하고 있는 것 같고 황문규 교수님 등 이번에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좋은 방향을 그나마 만든 거다. 뒷받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하여튼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수사권 이런 조정이 검경만의 문제가 아닌 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겠죠. 국민 모두가 인권의 문제 또 이해 당사자인 만큼 신중해야겠는데요. 여야는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꼼꼼하게 챙겨 입법하기를 바라면서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